2023이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면서요? 사실 더 어려운 건 내년이다라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침체는 내년에 시작된다. 특히 주식시장에 주가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요. 근데 2023년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종목이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 주도주를 찾아나가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김동환입니다.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연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죠. 내년 한국 경제 또한 성장률 1%대 저성장 국면에 빠질 거라는 이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공식화하면서 이제 시장의 고민은 내년의 경기 전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2023년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경기 침체. 올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내년을 대비하고 또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세 분의 경제 전문 꾼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경기 침체, 내년 상반기 뭐 확실히 온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이선엽 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우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경기 경착륙, 흔히 얘기하는 경기가 크게 하강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용시장이, 즉 실업률이 급등을 하든가 또는 현재 설비 투자가 굉장히 과잉이어서 이에 따른 어떤 구조조정 과정이 있든가 아니다라면 금융위기가 와서 이게 실물위기가 금융으로 번지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경착륙 가능성을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보시면 시장에서 생각보다 재고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비해서는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생산 방식 자체가 저스트 인타임 방식이라 그래서 낮은 재고로 가져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고 수준이 낮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전체 산업이 공급 과잉 상태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산업, 흔히 얘기하는 IT라든가 플랫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조금 우리가 공급 과잉이 없잖아 했지만 이들은 무형자산이지 유형자산, 즉 공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할 가능성이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아는 구경제 산업은 지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급 과잉, 즉 공장이 굉장히 많아서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이를 구조조정해야 될 단계가 없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도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적인 그 경기 침체가 크게 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더 재미있는 게 역시 고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시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일자리에 비해서. 사람이 구조적으로 너무 없다라는 얘기는 향후에 고용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경기 침체가 일정 부분 가시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깊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일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뭐 장단기 금리 역전 등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고 또 그게 한동안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죠. 김 센터장님께서는 내년도 경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의견은 부장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또 그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각 차이가 있다라면 저는 다중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올 1년 동안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봤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리스크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시장의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리스크라고 과연 할 수 있느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거나 소비가 감소한다거나 여러 이런 리스크 요인을 실제로 보지도 않고 그냥 인플레이션 리스크였다라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기에는 바뀐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사유가 결국은 23년 중에 시장에서 등장을 하게 된다면 23년 중에 우리가 일시적인 경기 저점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순환적 회복 이후 재하강하는 위험과 충격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여지등이 크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어떤 시장 경제에 대해서 1980년대와 비교하는 자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980년대 초에 미국의 실질 GDP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었고 경제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니까 물가가 정점을 네. 치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됐었던 것은 실질적인 고용 상황은 그 다음서부터 안 좋아졌었다는 예. 거죠. 이번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침체는 그 침체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기보다는 이 지속 기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엽 부장님은 침체가 오더라도 그렇게 강한 침체는 아닐 것이다. 라이트 리세션.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영렬 센터장님은 강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나서 이게 회복됐다가 다시 빠지는, 그죠? 다중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김광석 실장님께서는 2023년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면서요. 네. 엄청난 리세션. 네. 많이들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 회색 그림자가 그동안에 글로벌 리세션이 왔었을 때 네. 그 경로가 이러하다라는 뜻이고요. 월드뱅크에서는 진단하기를 이 저자를 저는 만나고 왔는데 저 빨간색 선에 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침체 안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22년 현재 경제가 녹록치 않죠. 네.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하면서 무역적자, 경상수지적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예. 사실 더 어려운 건 내년이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하강 국면에서 네. 플러스에서 제로를 향하는 국면을 우리는 둔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둔화를 지나서 마이너스를 향할 때 침체라고 표현하는데 네. 우리는 아직 그 플러스에서 맴돌고 있다. 제로에 가깝다. 그리고 말 그대로 마이너스는 내년에 시작된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침체는 내년에 시작된다라는 것인데 강도가 그렇게 높다라기보다는 장기 침체의 초입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어쩌면 이제 많은 분들께 제가 해명해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전혀 다른 것이다.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경제 위기냐, 경기 침체냐, 뭐 혹은 주가 침체냐 이게 좀 세 가지를 구분해 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23년 경제는 L자형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V자로 완전히 꺾였다가 다시 반등하는 경제 위기 성격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슬비 맞고 하루 종일 비 맞으면 감기 그렇죠. 걸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L자형 침체로 굴러가고 그게 좀 장기적으로 L자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된다. 그런 경기 침체 국면이다라고 그림 그리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미국 경제를 보니까 아마존, 메타 할 거 없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감원에 나서고요. 그죠? 더 이상 뽑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고용이 좀 안 좋아지면 연준이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로 좀 바꿀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있긴 있는데 여전히 미국의 이 고용 지표를 보면 리세션 아닌 듯한 그런 것. 그래서 참 연준이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 아닌가. 김영일 센터, 이 고용 지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노동시장에서의 인적 자원에 대한 가치가 코로나와 팬데믹 이후에 재평가되어 가고 있다는 예. 거죠. 우리가 그 팬데믹 상황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분석 내용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 흑사병이 돌았었던 중세 유럽과 비교를 통해서 예. 당시에 그런 대전염병이 유행하고 난 이후에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받고 인본주의의 등장, 르네상스 시대로에 대한 전환 이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던 그렇죠. 것처럼 이 플랫폼 기반 경제가 정착되기 전까지 여전히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예.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물가를 자극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도 보면 뭐 의료 서비스라든지 주택 서비스라든지 뭐든지 서비스에 해당되는 인적 자원에 해당되는 요소 등에 대한 가치는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결국은 인적 자원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는 가계의 소득 재원으로 바로 직결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생각만큼 수요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가 않는 부분인 겁니다. 결국은 이 기조 자체는 그렇게 특별히 안 바뀐다라고 판단은 드는데요. 대신 현재를 기점에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의 생산 마진과 수익성 지표 등을 살펴보면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또 상당 부분은 고정비에 해당되는 인적 자원의 어떤 임금과 관련된 부분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 측면 등이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런 상황에 언밸런스한 부분이 지속되었을 때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는 결국 기업의 영업 환경의 악화가 고용 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강한데 단지 지금으로서는 그에 따른 시차만이 존재한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미국의 연준도 동결 기조가 유지되다가 인하의 명분이 생기게 될 거지 않습니까? 고개 트리거리 분명히 고용이다. 인하의 명분은 고용시장의 본격적인 구조적 문제, 그렇군요. 여기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나온 미국의 고용지표 보면 지표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속내를 뜯어보면 생각보다 고용의 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중에서 저 빨간색 한번 보시죠. 저게 흔히 얘기하는 정규직 일자리인데 풀타임인데 굉장히 크게 줄었어요. 아하, 그러네요. 예, 반면에 우리가 얘기하는 일용직들 이런 일자들이 늘었다는 것 자체가 실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 시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점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저 이민자 숫자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줄죠. 있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또 사망자들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어서 정말 일할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베이버 부모들이 굉장히 그 은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만 130만 명이 넘는 베이비 네. 부모들이 은퇴를 했고 올해만 250만 명 넘게 예. 은퇴를 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있고 또 보신 자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미국에서 100만 명이 넘습니다. 110만 명. 그렇습니다. 110만 명. 네. 자, 이렇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 일할 사람들이 없는 예.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고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는 우리 김 센터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조만간 고용도 생각보다 좋아지는 쪽보다는 둔화되는 쪽에 어떤 무게중심을 두는 게 맞다로 네.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연준도 조만간 그렇죠. 이런 결과를 반영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기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IRA를 해버리니까 맞습니다.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서 고용 더 하라고 하니까 쇼티지는 계속 나겠죠. 우리 김광석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고용 침체 아직 안 온 거죠. 경기 둔화 단계에서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고 나서 후행적으로 고용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죠. 기업 경영전략회의, 사장단 회의 뭐 이런 자리 정말 많이 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의사결정자들이 주시는 그 질문의 특징이 이런 사업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어디에 더 집중해 볼까요? 근데 올해의 주된 질문의 골자는 우리가 이런 사업하는데 어떤 것부터 줄일까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자체가 설비 투자나 생산 계획에 대한 그 계획의 철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 그 사업 부문의 축소,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희망퇴직을 받는다든가 희망퇴직을 받는 그 절차도 당장 오늘 취업자가 내일 실업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한번 테크니컬하게 생각해 보면 그 고용 통계가 매월 중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일쯤에 나오는데 그 고용 통계는 지난달 통계예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반영된 그리고 후순위로 고용 침체가 나타나는 그런 고용 통계가 실제 성적표로서 우리 손에 잡히는 그 과정은 아직도 한참 남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쩌면 23년 한 2분기쯤에나 고용 침체와 관련된 그 통계들을 만나게 될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의 이제 참여자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침체 온다. 그게 뭐 다중이든 뭐 라이트하든 그레이시든. 근데 이제 주시장에 이게 얼만큼 반영이 되나? 미국 기준으로부터 한국 기준으로부터 얼만큼 반영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선엽 부장님. 기본적으로 향후의 경기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본다라면 현 수준에서 기업 이익 감소는 상당 부분 반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반영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네.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몇 가지 방어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 같은 경우 이제 달러 강세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달러 강세가 많이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해외에서 3분의 2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기업의 이익이 안 좋아지는 것보다 달러 약세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이익 감소 훼손이 좀 줄어들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침체를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현재 이미 비용을 선제적으로 축소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기업의 매출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예. 실제 나오는 순이익은 앞서 말씀드린 비용을 미리 축소한 점, 그다음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돼서 일정 부분 해외 매출에서 세이빙되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만큼 기업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인 지수 수준을 봤었을 때는 기업 이익이 감익이 온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9월에 있었던 전 저점을 깨칠 정도의 이익 감소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반락할 가능성은 염두에 둘 수 있으나 리세션을 반영해서 그러나 2,100포인트 상단부의 전저점 그거를 깨고 내려갈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 김영렬 열센터. 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기 관리 능력이거든요. 뭔가 이슈가 터지고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몸집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고 사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하는 게 우리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과물로만 봤었을 때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현재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주가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올 한 해 동안의 주가의 퍼포먼스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네. 보고요. 문제는 이제 시장에 대한 성격이 어떻게 바뀌냐는 조금 다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히 경기 저점을 통과해서 다 같이 좋아진다 이런 논리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저희가 23년 경제 전망과 주식시장 투자 환경을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키워드로 저희가 제세운 공통 키워드가 백스텝이었는데요. 네. 올해 1년 동안 계속 들었었던 내용이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울트라 스텝이다 이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만 얘기들을 해왔는데 내년은 경제와 기업 실적 모든 분야에서 뒷걸음지는 거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경제 활동에서 보게 되면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남다르려면은 두세 걸음 더 달려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경제가 좋을 때 가능하지만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그 전략이 먹히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동일한 충격이 더해졌을 때 뒷걸음질이 누가 더 제한적일 것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순위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충격이 제한되는 기업과 산업 분야 등이 남들보다 더 돋보인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수익률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거겠죠. 예. 23년에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경제 위기를 한번 되짚어 보면 1980년 오일 쇼크 직후에 마이너스 1.6%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5.1%. IMF 때죠. 네, 경제 위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플러스 성장했어요. 0.8%. 그래도 경제 위기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게 마이너스 0.7%니까 이 4번에 걸친 경제 위기 이때를 빼놓고 23년이 가장 안 좋은 해예요.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23년은 1%대 성장이니까 저는 1.9%로 전망했는데 한국은행은 1.7%로 전망했죠. 어쨌든 이 정도면 2%가 안 되고 1%를 상회하는 이 정도를 우리는 경기 침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경기 침체가 반영된다. 이것은 후순위적인 것이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저는 이제 저점이냐 고점이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금리를 가지고 먼저 선정하시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2020년은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잖아요. 그리고 2022년은 역유동성 장세 아닙니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결국 22년에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빠지는 대세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저점은 이제 금리 고점이 23년 2분기라고 본다면 23년 2분기로부터 주가가 보통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판단하시면 22년 10월 정도가 저점을 형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기울기를 결정하는 게 경기 침체의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경기 침체가 앞에 있기 때문에 2020년에 경험했던 그런 대세 상승장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좋고 지지부진한 이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경제전쟁 꾼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인사이트가 아닐까. 지금부터가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나쁘게 말씀드린다면 2020년은 상대적으로 안 중요한 해예요. 네. 왜냐하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 올랐던 거고요. 2022년도 사실 덜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으니까. 근데 2023년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종목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경제전쟁 꾼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닌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분 다 뭐 전 저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반영했다. 그죠? 예. 2023년은 2200 밑으로 절대 안 내려가는 거죠. 제가 지키겠습니다. 역시 사령관님. 뭐 못 지키셔도 저희가 뭐 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 대단하십니다. 지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변수, 그러니까 경제를 좌우할 만한 변수들을 좀 따져볼 텐데,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논외로 하자고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하겠습니까? 근데 국제 유가가 말이죠. 네. 많이 빠졌는데 80달러 어간에 걸쳐 있는데 뭐 200만 배럴 감산 계속 유지한다 그러고 또 뭐 러시아산은 그죠? 유럽에서 혹은 G7에서 60달러 이상은 안 사준다 그러고 이게 좀 막 난맥상이에요. 국제 유가는 어떻습니까? 80달러 수준인데 밑으로가 더 열려 있습니까? 위로가 더 열려 있는 겁니까? 사실 국제 유가를 결정하는 것 중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지만 예. 그거를 가장 앞지르는 게 경기 침체입니다. 예.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떤 수요와 공급 얘기가 나와도 계속 빠집니다. 예. 그런데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깊지 않다라면 유가의 하락폭도 깊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미국과 사우디를 비롯한 오페크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오페크 같은 경우는 유가가 75달러 이상에서 형성되기를 원하는 게 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각 국가가 이제 앞으로 탄소를 쓰지 않는, 즉 원유와 석탄을 쓰지 않는 경제로 생각보다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동을 비롯한 오페크 국가들이 향후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를 대비한 새로운 어떤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돈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감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최근 오페크가 200만 배럴 감산을 지속하겠다라는 것도 그런 속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서 향후에 유가가 혹시 경기가 안 좋아서 빠진다라면 지속적인 감산을 통해서 하방을 막으려는 노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최근에 이제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많이 방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다시 채워야 되는 어떤 수요 이런 것들도 유가를 상당 부분 하방을 제약하는 그렇군요.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또 상단을 제약하는 요인, 즉 유가를 저는 이제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중간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을 했습니다. 예. 그럼 향후 원유 채굴과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된다라면 뭐 오페크에서는 감산을 하겠지만 이쪽에서는 또 원유 채굴이 늘어나면서 증산이 될 수 있을 리뷰수가 가능성 올라갈 수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빨라지는 경우는 그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맞물린다라면 유가는 좀 변동이 많이 커지면서 제한적인 박스권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리세션이 오더라도 마일드할 거라고 예. 보시니까 더 그런 맞습니다. 시장관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김광석 실장님 어떻게 저도 보세요? 부장님하고 좀 유사한 판단인데요. 예. 조금 우리 민간경제연구소나 국제연구기관 입장에서 좀 테크니컬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이제 IB들은 전망이라기보다는 바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틀려 근데. 너무 많이 틀리고요. 이 바램이라는 뜻은 상대적으로 또 투자 상품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도를 갖고 전망했다라고 좀 비꼬듯이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국내 국제연구기관들이나 또 민간경제연구소들도 사실 국제 유가를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EIA, 미국 에너지정보청이나 IEA의 국제 유가 전망치를 전제로 깔고 나머지를 전망하는 방식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IB 은행들의 뭐 전망치를 준용하기보다 국제기구 성격의 국제유가 전망치를 예. 준용한다. 국제유가 흐름은 EIA 전망치에 기초해서 말씀드린다면 2022년 2분기가 고점입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안정화되는 건 확실하고요. 다만 23년은 현재 전망은 22년 4분기보다는 높아지는데 2분기 다시 고점을 갱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EIA의 전망입니다. 100불 훅 넘어가는 일은 그런 별로 없다. 것은 전망이 안 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감산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만큼 이상으로 공급하긴 좀 공급을 좀 축소하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이 중동 국가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한 방울이라도 더 많이 팔아 먹어야
좀 자국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산 합의를 하지만 감산 합의해놓고 서로 다른 나라 국가들이 좀 감산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계속 증산하고 싶은 게 각 국가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 중동 국가들도 함께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생각해 보면 감산 합의는 했어도 감산 합의 이행이 어렵다. 이런 것까지 좀 전제로 깔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렬 센터장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상하방에 대한 리스크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상방 리스크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대략적인 경기 방향성과 맞물려서 원자재 가격 전망 등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전망이 무의미하고 틀릴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면은 경착륙에 우려가 제기되지 않는 한 우선은 상방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예. 크다. 그 요소가 지정학적 위험에서 또 다시 등장을 하던 아니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던 어떤 수요의 촉발 이런 부분 등에서 있을지는 체크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물가 상승을 1년 내내 떠들어왔지만 예. 한편에서 좀 되돌아봐 생각해 볼 부분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수요가 강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내년 에너지와 상품 가격 등에 대한 가격이 자극을 받는 이슈 등이 있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재고 축적 과정에서의 소비가 촉진됨으로써 오히려 수요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이 중앙은행을 조금 더 괴롭힐 수 있는 여지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슈는 2023년 세계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 보입니다. 그래요. 유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뭐 가격 이런 걸 떠나서 상방 하방에 대해서는 조금은 결이 좀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도 한데 어쨌든 그 변동성에 대해서는 2022년보다는 조금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가 이 중국입니다. 이 시진핑 국가주석도 MZ세대는 못 당하는 모양이에요. MZ세대가 샤우샤하니까 살짝 풀어주는 모습도 나오는데 이게 코로나 봉쇄가 그죠? 굉장히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데 김 실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나라가 소위 수출로 먹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수출 중에 4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국이 대봉쇄를 하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수출이 엄청나게 막혔고요. 특히 이 경기 침체 국면하고 이 중국의 대봉쇄가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 수출이 정말 어려웠고 어쩌면 연간 기준의 무역 적자는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는 예.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대중국 무역 적자도 거의 가능해졌습니다. 예.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습니다. 중국으로 연간으로? 예,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덩어리가 수준이에요. 없어진 거예요. 덩어리가 없어진 거고요. 특히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료품 매출은 줄지가 않아요. 근데 내구재 수요가 크게 줄거든요. 예. 경기 침체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이다라고 하면 자동차도 한번 바꿀까. 근데 우리 반도체를 사진 않지만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을 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생산 설비 용량을 줄이는 경기 침체, 그리고 내구재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 이게 다 같이 줄고 더군다나 중국 대봉쇄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주는 거예요. 그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19.9%인데 반도체랑 그밖에 석유화학 제품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게 결국 경기 침체와 관련된 그렇군요. 영역들인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 이렇게 계속 무너지니까 이 중국의 대봉쇄, 경기 침체 이게 맞물리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더 취약하게 안 좋은 경기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진단 내려집니다. 김영렬 센터장. 우선은 2023년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대부분 선진국과 한국을 포함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대비 23년에 대한 성장이 높게 지금 산출되는 것은 중국이 유일합니다. 결국은 중국의 이런 경제 전망이 재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시진핑 3기 정부에서의 어떤 경기 부양안에 대한 가동이 구체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시기는 곧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을 거는 같고요. 그런 사이에 이런 그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완화 정도라든지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서는 논의가 돼야 될 거고 구체화될 수 있는 여지 등은 있다라는 거죠. 대신 그 시기가 전인대 전에 이뤄지기보다는 전인대 이후에 구체화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기보다는 확인 후 대응을 하는 부분 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 부장님. 예. 내년 만약에 경제 전망이 다 틀린다라면 중국 때문일 겁니다.
중국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느냐, 회복세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전 세계 전망치들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변수는 중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의 소비는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선 중요한 건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방향을 정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방향을 정했으면 그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단할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현재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부양책을 쓴다고 해도 사실 위드 코로나 되면 백약이 무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밸류체인 역할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봉쇄가 지속되면 애플이 지금 시작했지만 현재 외국 기업들이 다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현 상황에서 더 지속하면 이제는 나가지 말래도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한 번 나가면 계속 나가더라고. 그럴 경우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아이폰 생산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 수출 비중이 한 4%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막대한 비중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다 나갔을 경우 중국 경기에는 이제 감내할 수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또 3년 이상 지속된 중국 인민들의 어떤 그 불만, 그건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방향은 정해졌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우리도 경험을 했지만 보복 소비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서비스업 수요와 관련해서도 우리도 컸고 미국도 저렇게 컸는데 중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갇혀있던 데가 컸다라면 향후에 중국이 풀었을 경우 그 보복 소비에 따른 어떤 경기 회복을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가 앞당겨지면 앞당겨질수록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있던 기존에 있던 경기 전망을 다 바꿔야 될 정도로 뭔가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틀리면 그것 때문이다. 그 얘기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변수다라는 저는 거죠. 게임 체인저라고 보고 있고 이 변수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어떤 변수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연관해서 사실 미국이 이제 IRA 법안도 이제 통과를 시킨 상태고 미국의 핵심 역량들, 기술들 이게 중국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중국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져 있는 산업도 이제 죽여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내국적인 견지에서 이게 우리의 유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른 논점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야, 이게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가 세계화의 종언, 블록화, 분절화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어두운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한 해 두 해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바이든 전 정부인 트럼프 정부에서도 계속 압박을 했는 거고 또 바이든 때는 조금 완화될 줄 알았는데 이게 더 강화된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중 일단 패권.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이 소재는 어쩌면 2050년까지도 네. 장기화될 소재라고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 그냥 네. 우리 이 생에 있을 때까지 계속 이거 해야 계속 되는 가지 거예요? 않을까요? 그렇게 갈 소재라고는 생각하지만 네. 그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다. 예. 특히 근래 들어 가장 강했었던 시점이 2019년이었어요. 예.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경제가 매우 어두웠었죠. 그리고 20년, 21년은 휴전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22년에 다시 이 격돌했죠. 미중 패권 전쟁이. 근데 이 격돌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거죠. 중간 선거 3년임.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미중 패권 전쟁을 활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그 비호의적 감정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예. 정치인으로서는 그 감정을 이용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죠. 미국 국민들이 중국을 싫어하네? 그럼 내가 당선이 돼야만, 우리 정권이 차지해야만 중국을 압박할 수 있어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견을 펼치는 과정, 그게 정치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군사적인 격돌까지 이렇게 막 나타나는 모습,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중 패권 전쟁은 장기화될 소재 맞지만 2023년은 22년보다는 좀 소강된 상태로 전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성엽 부장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본다라고 하면 IRA 법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라는 법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 자동차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좀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삼았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또 여기에 중국을 배제하는 게 사실 IRA법 아니겠습니까? 네. 동맹국 역시 그렇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경쟁 국가를 배제했다는 점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반면 부담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거기서 배제하는 것들이 사실 중국만 배제하느냐 네. 법안을 잘 뜯어보면 미국 기업 중심으로 유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기업 특히 뭐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수혜가 상당 부분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불편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궁극적으로 이 시장에서 이 법안에 맞춰 장사를 하려면 결국 한국에 있어야 될 질 좋은 일자리라든가 산업 생산이 미국으로 그렇죠. 가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인들을 고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내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질 좋은 고용이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들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중 패권에 대한 전망이 사실 어렵죠. 그들의 흉중에 들어가 본 적도 없거니와 또 전반적으로 보면 살짝 개선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이런 거는 뭐 거의 의미가 없고 아까 2050년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데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좀 돌아와 보시자고요. 사실 레고랜드 사태부터 일련의 보험회사들 유동성 문제, 또 중소형 증권사의 문제, 저축은행 문제, 또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은 이제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둔촌주공 등 올해 말 내년 초에 큰 사이트들이 과연 미분양이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도 굉장히 관심이 많단 말이죠. 우리 시장에 잠복해 있는 금융시장 불안정성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또 그동안 초저금리에 따라서 자금을 많이 빌렸었던 예. 뭐 부동산 PF라든가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불협화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 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잡음들이 우리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이 생각보다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정부도 이를 알고 있고 한국은행도 얼마 전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은 피해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들이 결정이 됐고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점들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게 겪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상황이 커지는 거지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영향 피해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시장이 큰 방향을 바꿀 만큼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공적 자금이 들어갈 준비가 다 돼 있고 들어가면 이제 사실 수반된 모랄 해저드 문제는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알고 대비하고 있다라는 네, 건 그렇습니다. 높이 살 수 있다. 김영렬 센터장님은요? 우선은 뭐 유동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경제에 있어 영양분이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예. 지금부터는 그 영양분이 활동을 해서 근육이나 뭔가를 만들어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다 보니 이 사람이 허약한 것은 아닐까? 그 유동성을 다 빼면 빈혈이거나 네. 이런 식에 대한 것들이 지금 걱정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지금의 이런 상황은 우리 실물 경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정부와 감독 당국은 이런 유동성 경색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그 위험에 노출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정도를 네. 만들어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과정을 겪고 난 이후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발견하고 경제 시스템에 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 대신 이제 우리 자본시장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우리 기업들, 특히 상장 기업들이 직접 자본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슈가 2023년 중에는 다뤄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고 특히 많은 기업들, 특히 성장 기업들이 시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 등을 통해서 부채를 늘려둔 상황인데 이 상황이 다가왔었을 때 그 자금 조달 환경이 어떤 식으로 가지게 될 것이냐. 또 이 과정을 한 번 정도 겪고 난 이후로는 분명히 또 새로운 영향과 투자의 기회가 발생될 그렇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 상황을 또 투자자들이 미리 인지해 두는 것이 필요한 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 시장.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것은 경기 침체가 우려 대상한 게 아니죠.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됐다기보다는 경기 침체를 유인했고 용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걱정이 돼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아닌 경제 위기로까지 불거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인 거죠. 그 시그널이 바로 지금 말씀 나누는 시스템적 리스크에 해당되겠다. 시스템적 리스크는 주로 채권 시장에서부터 불거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중앙은행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겠네 자를 본 거예요. 보니까 안 되겠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이 현재 채권 시장의 모습이 아무리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채권을 사갈 투자자를 못 찾는 격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더군다나 23년 상반기 도래하는 이 채권 만기가 54조가 넘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보통 채권 만기가 도래했을 때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그 만기된 채권을 갚는 차환 거래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데 도저히 채권을 발행할 수 없으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이것이 시스템적 리스크로 가고 그게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간 것이다. 이게 대응인 거죠. 우리가 경제는 생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리스크가 부상하니까 대응책을 강구하고 그런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앞만 보고 가다가 옆도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런 위기들 이것은 실제 실현되긴 않을 수 있겠구나. 네. 경기 침체 정도로만 보셔야지 이게 경제 위기로까지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또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에 대부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이 정책 당국자가 생각보다는 조금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도 포착이 된다 이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는 이 세 분을 배울 일이 이제 아마 경제전쟁꾼에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다단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금 좀 확보한 분들도 야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 봐. 어떤 분은 야 조금만 더 올라봐. 나 현금 확보한다. 이런 분 막 교차하니까 이게 그죠? 지금 꼭 해야 될 것과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만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소연 부장님.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땐 지수가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색깔. 예. 이미 그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 색깔은 각국 정책과 맞물립니다.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예. 향후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성장 엔진을 가동하기 마련이고 그런 성장 엔진과 관련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 정책적 수혜주들이 향후 시장을 이끌 만한 새로운 주도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그 주도주를 찾아나가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많이 빠졌다고 크게 하락했다라고 관련 기업들을 살 게 아니라 과거의 주도주에 그렇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지도주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제가 볼 때 발을 담그는 것이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시장에 발맞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엽 부장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주도주와 테마주는 다른 겁니다. 예?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에너지가 있는 종목군들, 그죠? 맞습니다. 예. 김영현 선생님. 우선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당분간은 조금 탑다운에 중심한 어떤 기초로 한 시나리오 그리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다양한 시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점이죠.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오히려 투자자의 관점보다는 경영자의 관점으로 내가 경제와 시장을 보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유동성이 풍부하던 시대에 다양한 투자 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투자 현인들이 내세웠을 때 그들의 어떤 삶의 모토와 투자의 원칙이 먹히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저금리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경영자의 마인드가 조금 더 우선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경영자의 마인드가 지금의 다양한 침체 이유를 극복하는데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시각에 대한 전환을 가지고 어떤 새해를 맞이하는 부분 등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탁 들어가서 딱 먹겠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좀 길게 보고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그렇죠. 경영한다면 어떤 업종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할 때냐 아닐 때냐 그걸 잣대로 삼아서 투자에 나서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시장. 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빚지지 마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레버리징의 시대는 지났다. 2020년 금리 낮았을 때는 어쩌면 영끌에서 투자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추천될 네. 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2년, 23년은 여러분 남은 역사 동안 가장 높은 금리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높은 금리 시대일 것이기 때문에 빚져서 뭘 하려는 생각보다는 빚을 갚자라는 방식으로 의사결정하시면 좋겠고요. 네. 꼭 해야 될 것은 주식 투자 의사결정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적에 투자하라. 실적에. 어쩌면 20년은 드림에 투자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22년은 경기 침체와 맞물린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이 꺼지지 않는 영역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23년에 경기 침체이고 너도 나도 설비 투자 줄이고 또 내구재 소비가 줄 거예요. 반도체 수요도 많이 줄고요. 그런데 이런 경기 침체 국면에 쌀을 덜 드시진 않잖아요. 라면을 덜 드시진 않거든요. 경기와 무관한 경기 때문에 그 충격을 받지 않는 실적이 계속 뒷받침될 만한 이런 산업군을 좀 여러분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군요. 고려하시기를 좀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기야 꿈에 투자하자. 그래서 PDR이라는 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얼처가 없는 얘기이긴 했습니다. 네? 프라이스 드림 밸류라고, 드림 레이셔라고 그죠? 예. 네? 그 얘기를 했을 때가 고점이었네. 항상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 김강석 실장께서는 PDR이 아니고 PPR. 네? 프라이스 투 퍼포먼스 레이셔. 그렇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오늘 신조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림에 투자했다가 드림에 투자한 그 기업들이 실적 발표 때마다 매출액이 생각보다 또 주네. 그게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양상이 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산업이 어딜까 이런 식으로 좀 의사결정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죠. 다시 또 꿈이 있는 주식을 참 주식 어렵습니다. 그죠? 축구 잘 모를 거고요. 주식도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의 진정성이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조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되새겨 보시고 밝아오는 2023년도에 여러분 투자에 좋은 자양분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만큼이나 춥고 한껏 움츠러든 경제 또 한 번의 매서운 한파가 예고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커지는 불확실성의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세상의 변화를 먼저 읽고 장기적인 안목을 기르는 것이 경기 침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요?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고 꽃을 피우듯 여러분도 다가올 봄을 위해서 지금의 힘든 시간을 현명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